2025년 변액보험의 이유와 판매, 이번 시간에는 2장 생명보험의 이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보험과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생명보험의 세제 첫 번째는요. 보험료를 납입할 때 드리는 세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시면 그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자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연금 소득자라든지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분들, 이런 일용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은 보장성 보험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도 보장성 보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장은 틀리겠죠. 자, 그리고 공제율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12%이고요. 한도는 얼마죠?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일 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자에 이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소득,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연령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이고요. 배우자는 나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자녀는 만 2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만 20세도 25세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틀릴 것이고요. 자,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약에 장애인이시라면 그때는 뭐만 보죠? 나이는 상관없고요. 소득 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장애인 전용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 공제와 별도로 장애인 전용 보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얼마 가능하죠? 100만 원 추가로 가능하고 율은 몇 프로였나요? 15%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바로 이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100만 원 15%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장성 보험을 만약에 중도에 해지했다. 그러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험기간 중간에 이제 연중에 해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해지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해지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에 대해서 나중에 추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게 해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영보험들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 부분은요. 세액공제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소득공제됩니다. 전액 소득공제돼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소득공제 항목이 아닌 것은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이렇게 나오면은 보장성 보험료가 답입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세 개는 소득공제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나와요. 소득공제 되는 항목만 골라라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또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상당히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요. 자, 우선 첫 번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의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래요. 여러분,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자여야 돼요. 조건이. 근데 이 부분은 어때요? 초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이래요. 여러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인데요. 피보험자로 한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또 100만 원 이렇게 두 개를 가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두 개 다 공제되죠.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 장애인 전용은 15%니까 합산하면 27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근로자가 장애인이시고요. 본인을 피보험자로 장애인 전용 보험 가입했대요. 그럼 얼마까지 될까요? 15만 원까지, 100만 원이니까 15만 원까지 되겠죠. 자,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답니다. 자, 여러분 보장성 보험은 대상자가 근로소득자만 됩니다. 근데 자영업자니까요.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고요.
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 보험 같은 경우는 태아는 인정이 안 돼요. 주민번호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험료 납입할 때의 세제 혜택 두 번째 연금 계좌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과 별도로 세액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 계좌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연금 저축보험하고 퇴직연금 계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퇴직연금은 뭐에 대해서 인정이 되냐? DC형하고 IRP 요 두 가지가 인정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C형 우리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IRP 요 두 가지가 이제 퇴직연금 계좌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확정 급여형은 될까요? 안 될까요? 확정 급여형은 사용자, 사측에서 돈의 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금 계좌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확정 급여형은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대상이다. 그러면 이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는 우선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12%의 세액 공제를 해드립니다. 우리 보장성 보험 공제도 12%였잖아요. 연금저축도 기본적으로는 12%예요. 그런데 종합소득 금액이 4,500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5,500 이하자다. 그러면 좀 소득이 낮구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몇 프로예요? 15%를 해주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 낮으면 15%까지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얼마까지 이렇게 조건을 갖춰서 12%, 15% 해준다 그랬는데 얼마까지 세액 공제 되느냐? 6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퇴직연금하고 합산해서는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연금 제축 계좌에 600 가입 불입을 했고 퇴직연금 계좌에 200을 불입을 했다. 그러면 총 얼마 세액 공제 되느냐? 그럼 800이죠. 900을 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800만 원 납입한 금액이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금액을 주어지고 이제 얼마까지 가능한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ISA 그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같은 경우에도요. 그게 만기가 돼서 연금 계좌로 이렇게 전환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추가된 부분이요. 1주택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그 돈을 연금 계좌에 차익이 생길 거잖아요. 그걸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드는데 이건 한도가 1억이에요. 그래서 1억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보장성 보험,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앞전까지 봤던 건 이제 납입할 때 세액 공제였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연금을 탈 때, 보험료를 탈 때, 보험금을 탈 때의 세제 혜택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성 보험의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세 가지 케이스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일시납 저축성 보험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월 적립식 저축보험, 그리고 이제 종신형 연금 이런 형태의 세 가지일 때 우리가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세 가지를 이렇게 섞어놓고 이제 잘못 연결된 걸 골라라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지문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분류과세한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 차익에 대해서 조건이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고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보험 금융 소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2천만 원까지를 분리과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 분류과세하는 거 뭐가 있나요? 양도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은 일시납 저축성 보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이에요? 10년 이상일 때입니다. 그리고 계약자 1명 기준이에요. 1명당 기준이에요. 계약별 기준이 아니고요. 계약자별 1명당 기준이라는 거. 근데 계약별로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자, 그리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 경과 전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의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한도예요. 한도. 그래서 2017년 4월 1일부터 얼마까지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시납은 돈을 이제 목돈으로 넣어놓는 형태라면 이제 두 번째는 월 정시 매월 적립하는 형태의 저축성 보험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이렇게 10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납입 기간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어때요? 균등해야 되고요. 기본 보험료 선납 기간은 6개월 이내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자 한 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금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신형 연금보험입니다. 그래서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요,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여야 되고요.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 재원이 소멸해야 되고요. 요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거, 요 네 번째 부분, 계약자가 피보험자 및 수익자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 개시 이후 사망일 전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한 특징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4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뭐 숫자 55세는 50세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래서 요것만 맞게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매년 수령연금이 연금계좌 평가액 나누기 기대 여명 연수 곱하기 3 이내일 것입니다. 요 3이요. 가로 넣기 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걸 골라라. 그러면 3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기간 기산일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저축성 보험이 계약자의 명의가 변경된다든지 보장성 보험의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한 배를 초과해서 기본보험료를 증액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요. 변경일을 해당 계약일의 최초 납입일로부터 하여 계약기간을 가산한다. 그러니까 다시 변경일, 그때 변경한 시점을 다시 기산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요. 자, 연금 계좌에서 이렇게 납입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금을 다시 이제 연금을 탈 때는, 연금 소득으로 봐서 연금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연금 소득세는요, 얼마 이하로 연금을 계좌에서 인출할 때가 대상이냐면, 연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을 할 때 연금 소득으로 봐서 연금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연금 소득세는 3에서 5% 어떻게 해요? 분리과세요. 저율 분리과세. 자, 그래서 연금을 낼 때는 12에서 15% 정도 세액공제를 높은 금액으로 받지만 연금을 이렇게 수령할 때는 3에서 5% 저율 분리과세입니다. 분류과세 아니에요. 분리과세. 근데 조건이 뭐라는 거죠?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금 수령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 55세 이후에 연금을 타는 걸로 해야 돼요.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 자, 그다음에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이제 인출을 해야 되고요. 연간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요. 기타 소득으로 봐서 15%가 과세가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연금을 중간에 일시금으로 찾아버렸다, 해지해버렸다. 그러면 기타 소득 15%가 부과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이제 연금 소득세가 3에서 5% 과세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3%고 어떤 경우는 5%냐.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은 연금을 55세 이후에 탈 수 있거든요. 연금 계좌 같은 경우, 연금 저축 계좌는. 그런데 70세 미만에 만약 55세부터 70세까지 탔다. 그러면 5%가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자, 70세에서 79세까지는 4%, 80세 이후에는 3%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면 그때는 무조건 4%입니다. 자, 그다음에 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요, 연금 수령 원천 징수 세율의 60에서 70%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1,500 이하일 때 이렇게 3에서 5% 아니면 종신은 뭐 4%, 퇴직연금은 60에서 70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 받는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분리과세에서 그치지 않고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에 대한 과세 특례 부분인데요.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은요,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한 명당 저축원금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의 한도가 얼마냐? 5천만 원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변액연금하고 연금저축을 한번 비교한 표인데요. 자, 연금보험은
비과세에 대한 어떤 이자소득을 이사소득에 대해서 보험차익 비과세를 하는 상품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금저축은요. 납입을 할 때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연금을 수령할 때, 탈 때는 뭐로 보죠? 연금 소득으로 봐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여러분들께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 가장 큰 차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득 구분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이제 어떤 추가 소득 같은 경우는 이자 소득으로 보는 거고, 연금 저축의 소득은 뭘로 본다? 연금 소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연금 저축은 연금 수령 시 이자 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면 이건 틀려요. 뭐로 과세되죠? 연금 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래서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 보험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소득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세금이 뭐냐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소득세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은 과세소득의 범위부터 살펴볼 텐데요. 소득세는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것만 소득세로 그 대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거된 것만 소득으로 봐요. 근데 이제 그 소득세 안에 이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요, 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유형별 포괄주의는 열거한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이제 유연한다기보다 보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는 거고요. 이거를 소득으로 볼지 말지가 더 이제 넓어지는 부분이고, 이거보다 더 넓어지는 게 뭐예요? 상속세, 증여세는 이제 완전 포괄주의죠.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상속 증여야 그러면 과세를 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유형별 포괄주의는 그 열거주의와 완전 포괄주의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과세 대상. 그러면 소득세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우리 2배사 근연기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고요. 거기다 또 추가로 퇴직,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퇴직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은 이제 분류과세되는 항목이었죠. 자, 그럼 밑에 과세 방법 보겠습니다. 기본은 뭐냐면 종합과세. 이 2배사 근연기, 퇴직, 양도 이런 것들 다 더해가지고 종합으로 다 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기본은, 원래는. 근데 종합소득이 그 과세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뭘 인정해요?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허용한대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분류과세라고요? 퇴직, 양도, 금융투자소득 이렇게 세 가지는 분류과세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분리과세는 어느 경우에 되냐? 이자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거나 연금 소득이 얼마 이하일 때, 1,500만 원 이하일 때,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이 300 이하일 때, 요때는 이제 분리과세로 종결이라는 거고요. 자, 이제 나머지 기본적으로는 종합소득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느냐? 보통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 다 더해서 그 다음 연도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죠. 자, 다음으로 이제 종합소득 금액의 계산 방식으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종합소득 금액은 아까 이제 2배사 근연기 우리 이제 분류과세 빼고 그 소득들을 이제 총 들어온 돈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각종 경비들을 제외하고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또 이제 과세 표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각종 총 들어온 소득에서 경비, 쉽게 말하면 경비를 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간혹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연금 소득을 보시면은 뭐 사업 소득은 필요 경비, 그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런 거 빼는구나. 근로소득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연금 소득 같은 경우는요, 총 연금을 수령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연금 소득에서 연금 소득 공제라는 걸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연금 소득은 총 연금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다. 그러면 요거는 틀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넣어두고 틀린 게 연결된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자 소득은요,
뭐 빼는 게 없어요. 그냥 총 이자 수입이 그대로 이제 이자 소득 금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부분인데요. 금융소득은요, 개인별 과세예요. 부부 합산 과세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대상소득은요, 금융소득 중에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금융소득 그 전체에 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자, 금융소득 중에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요거 제외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3천만 원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14% 우리 이자소득 은행에다가 이자 붙으면은 14% 띄잖아요. 그래서 14% 분리과세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리과세 방식과 종합과세 방식을 둘 다 계산한 다음에 그중에 높은 부분을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부분을 과세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을 했잖아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게 되면은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다가 어떻게 해요?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율은 이제 구간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이 구간이 시험 문제로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간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건 뭐냐면 최저하고 최고 정도는 그래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최저세율이 6%에서 최대 45%까지다라는 부분. 가장 자주 나오는 건 요거예요. 최저. 과세표준이 과표가 1,400만 원 이하면은 몇 프로예요? 6%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써놔요. 써놓고 다음 중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율이요. 6%였다가 15%였다가 20%였다가 이렇게 10% 정도 단위로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 갑자기 6%에서 24%팍 뛰어버린다. 그러면 그거 틀리겠죠. 예를 들자면 1,400에서 5,000 이하가 15%인데 이거를 24%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간에 대해서 이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 기억 못 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이 최저 1,400만 이하일 때 6%라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400 이하인 자가 적용받는 소득세율이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6%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일 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산출세액은 얼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0만 원이면 1,400 이하잖아요. 그러면 과표가 6%잖아요. 세율이 6%잖아요. 그러면 과세표준에 곱하기 6% 하면 되거든요. 이 사람의 과표는 1,000이니까 1,000 곱하기 6 하면은 60만 원이 이제 세액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율하고 상속세, 증여세 세율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율 같은 경우도 다 기억은 못 하시더라도 최고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법인세는 2억 원 이하일 때 9%로 시작을 해서 2억에서 200억 사이는 19%, 그 다음에 최대 이제 3천억 초과일 때 24%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은 21%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최고 몇 프로죠? 24%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 증여세율 같은 경우는 상속세나 증여세는 두 개가 세율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과표를 보시면 1억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최저 세율이 몇 프로죠? 10%씩. 근데 몇 단위로 뜨죠? 10단위로 띱니다. 10, 20, 30. 그래서 최고 얼마? 50%까지 30억 초과일 때 50%예요. 그런데 뭐 최고 세율은 40%다? 그러면 요런 틀리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세율도 그렇고 법인세율, 상속증여세율도 최고 구간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상속증여세의 이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상속증여세는 자, 완전 포괄주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금융재산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자,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선 순 금융재산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순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것이고요. 자, 금액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 2천에서 1억 사이는 2천만 원으로 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1억이 초과가 되면은 순금융재산의 20%가 공제가 가능한데
이거는 2억 원 한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전액이 공제가 되는 거겠죠. 2,000만 원 이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시험제 나오는 것처럼 큰 순금융재산이요. 8,000만 원이래요. 8,000만 원이면 2천에서 1억 사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얼마예요? 2천만 원 정액으로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순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가 얼마냐? 그러면 최대 한도는 얼마죠? 2억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상속세 같은 경우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납입자와 를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과세가 되냐 안 되냐 요 사례들이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건 우리 생명보험 모집인 시험 볼 때도 공부하셨던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쉬워요. 뭐만 확인하시면 되죠? 실질 납입자와 수익자를 비교하시면 돼요. 실질 과세 원칙이니까. 그래서 요 두 분을 보시고 같은 사람이면 내가 내고 내가 받는 거니까 과세가 안 되지만 다르면 이제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는 본인하고 아버지니까 다르잖아요. 다르면 과세. 자, 두 번째는 본인이니까 같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안 되고요. 세 번째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과세. 네 번째 같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안 됨. 그래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사례가 나오면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으면 실질 납입자와 수익자 같으면 과세 안 되고 다르면 과세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상속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계산 문제가 간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 보험금에서 내가 납부한 거 빼고 남이 납부해 준 거는 이제 과세 재산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자,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이 있고요. 아버지가 600만 원을 내줬고 내가 400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000만 원 중에서 아버지가 내준 돈이 600, 내가 낸 돈 400. 그러면 400은 내가 내고 내가 받은 거니까 상속이 아니지만 6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60%죠. 그러면 5천만 원에 60%면은 3천만 원이 상속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도 어때요? 상속세랑 같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 과세이니까 이 경우도 뭘 보면 되죠? 실질 납입자와 수익자를 보셔가지고 같냐 다르냐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 과세. 자, 두 번째 같아요. 과세 안 되고요. 세 번째 다르니까 과세. 이렇게 같으니까 과세 안 됨. 요거는 보시면은 일부를 내준 거예요. 그럼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재산으로 보는 이제 보험금 계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증여세에 관련된 계산 문제가 간혹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로 들어서 상속세랑 계산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으니까 사례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례는 증여보험금이 1억 원이에요. 자, 피보험자는 어머니이고 보험료 총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은 본인이 납입을 했고 2천만 원은 아버지가 납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증여를 받아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증여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자, 1억 원 중에서 증여받은 건 그 총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이니까 40%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1억 원의 40%인 4천만 원이 이제 증여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어떤 케이스가 나오냐면 밑에 보시면 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증여받아서 납부했다. 그러면 그거는 또 다시 그 부분을 빼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례를 볼게요. 증여보험금 1억 원 똑같아요. 그런데 자, 어머니에게 증여를 받았고 총 5천만 원 중에서 자, 3천만 원이 본인 납입, 2천만 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서 납입했대요. 자, 위의 케이스는 아버지가 납입한 거고 요 두 번째 케이스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납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2천만 원을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랑 계산 공식은 똑같은데 아버지로 증여받은 2천만 원을 빼버리면은 총 2천만 원이 증여받은 걸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가액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